지금부터 2024년 제5차 경기 GP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영혜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우리 재단 제5차 경기 GPS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소개에 앞서 오늘 행사명 경기 GPS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GPS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성과 확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젠더 팔러시 세미나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경기 GPS는 경기도 젠더 정책의 옳은 길을 모색한다라는 의미로 성평등을 비롯해 가족,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경기 GPS가 벌써 5번째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GPS의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가족센터의 운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좌장은 이무연 충남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는 세 분이신데요. 먼저 우리 재단 이나련 박사이십니다. 자, 해외에서 화면 접속하실 두 분의 연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좌장께서 따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이십니다. 예, 다음은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장 오셨습니다. 예, 끝으로 이선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행사 경기 GPS를 주관하시는 우리 재단 김혜순 대표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덥네요. 이제 막 한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5차 GPS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이무연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정유진 교수님, 윤성은 센터장님, 이선영 연구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우리 발표를 함께 해주실 메릴랜드 대학의 케빈 로이 교수님, 그리고 에버하르트 셰퍼 베를린 파파센터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센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26개의 가족센터와 그리고 5개의 건강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가족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이 센터들에서 사실은 생애 주기별 부부관계, 부부자녀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교육, 그리고 가족 문화 사업, 아이돌봄 사업, 1인 가구 사업, 또 공동 육아 나눔터, 가족 캠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서 그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다양성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사업과 정책의 수요가 매번 달라지고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가족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애로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재단에서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경기도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조금 특별한 부분은 이번에 연구진이 베를린을 다녀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있는 베를린에도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녀 돌봄 또 세대 통합 또는 가족 다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제시받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서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을 또 내주신 만큼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많은 통찰과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행사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큰 성과,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좌장이신 이무연 박사님께서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무연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GPS 포럼의 주제 발표는 세 분의 발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경기도 시군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또 베를린 가족센터를 방문하셔서 많은 그 시사점을 얻어오시고 관련하여 좋은 정책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실 이나련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의 우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나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제가 경기도 시군 가족센터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특히 저희 연구진이 직접 방문한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가족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원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토대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통합센터 사업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추진되었던 통합센터 사업이 21년에 이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족센터는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그리고 포괄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화되었던 양쪽 두 기관의 통합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년 통합센터가 추진된 이후로 꾸준히 이제 이런 통합센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전국에 9개에 불과했던 가족센터는 2024년 이제 1월 기준으로 212개소의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와 같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가족센터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 현재 이제 2014년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가족센터 전환이 많이 되었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이제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5개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시군 가족센터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6개 가족센터 중에서 12개 센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업 영역에 따라서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가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이제 주요한 부분의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 역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자녀 부모에 대한 지원을 많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 지원에 대한 사업도 대부분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3개의 군 지역이 있는데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출산 부모, 즉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제 다른 도시 지역이나 도농 복합 지역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특히 도시 지역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시 지역 조사에 참여한 모든 도시 지역 센터들이 이제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부 역할 지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부모 역할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가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물론 부부 상담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부 역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시군 지역 이제 도시나 도농 복합 지역보다 부부 역할 지원에 대해서 3개 군 지역 센터들은 모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나 다문화 가족 관계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추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비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은 대부분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사업을 추진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 모든 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사업인 다채움이나 다배움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정도가 이제 올해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다른 특성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진로 지원과 관련돼 있는 다채움은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기초학습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은 또 군 지역에서 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진로나 취업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추진하는 비율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생활 사업 생활 영역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도 역시나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3개의 군 지역 센터들이 다 수행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족 초기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워낙에 우선 지원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센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결혼 이민자 정책 단계별 지원 패키지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가족 사업 안내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센터들이 추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족 캠프라든지 가족 운동회와 같은 가족 친화 문화 프로그램 역시 조사에 참여한 모든 센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 지역에서는 모든 센터들이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인식 개선이나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 그리고 가족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또 3개 군 지역에서 모두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특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모든 센터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1인 가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율이 조금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사업과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24년 올해 또 많이 추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 공모 사업을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별도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관련 사업들도 꽤나 대부분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다문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종사자들에게 센터의 주 핵심 사업이 뭐냐라고 5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했었는데요. 가족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부부 역할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도시 지역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전혀 선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가족 친화 문화 프로그램 순이었고 도농복합 지역에서도 가족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가족 친화 프로그램, 부모 역할 지원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 도시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과 다르게 농촌 지역에서는 가족 상담에 대한 응답은 없었고요. 오히려 가족 친화 문화 프로그램을 가장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자녀 지원을 가장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로서 운영하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의 센터에서 가족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런 응답에 있어서는 특히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 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점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센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과반수의 센터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도농복합 지역과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통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운영의 제약을 이제 어려운 점으로 많이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족센터가 통합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필요 사항이 뭐냐라는 응답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 응답은 특히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모든 센터는 복수 응답에서 다 선택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도시 지역에서는 전혀 선택하지 않았지만 도농복합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센터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베를린 가족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리터브루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게 처음 입구 사진인데요. 그 유치원과 가족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 외부에는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어서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놓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를린 가족센터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 카페였습니다. 패밀리 카페 또는 부모 카페라고 여러 용어들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이와 함께 센터를 방문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양육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한켠에는 보시다시피 센터 안내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려서 보다가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라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소원나무라고 해서 나무를 그려놓으면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터브루크 가족센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구동독 지역인 프리드리히하인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특화 사업으로 이제 구특화 사업으로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웰컴 베이비 키트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키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가족센터에 대한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고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안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문화라든지 그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학교를 보낼 때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별로 이제 독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센터는 탐 가족 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같은 건물 내에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어머니회라고 해서 이제 이민 배경 여성들이 활동하는 어머니회 사무실이 함께 함께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 가족 센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기어다니고 자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 가족 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밀리 카페가 되게 주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가족을 위한 열린 만남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열린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이민 배경 가족과 비이민 배경 가족이 자연스럽게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항상 한두 명의 센터 직원이 상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때 조금씩 관여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교류를 더 할 수 있게끔 복돋아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크라벨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 역시 모든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어다닐 정도의 영아들이 할 수 있는 저 놀이 공간 같은 곳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 가족센터의 스케줄표인데요. 이게 1년 그냥 스케줄표가 제공이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걸 제공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언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난 아랍어를 못 쓰는데 그럼 나 이 타이밍에 왔는데 못 듣는 거야가 아니라 언어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건 언어가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가족을 위한 기독협회 가족센터는 위치 자체가 이민 배경 가족이라든지 저소득 가족이 많은 노이켈른 지역에 위치한 가족센터인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공간 활용이 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앞쪽은 예배 공간이에요. 앞쪽은 예배 공간인데 뒤에 보시면 지금 요가 매트 깔려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저렇게 프로그램도 함께 같은 공간에서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패밀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활동을 위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가 뭐지? 라고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왔던 사람들도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하게 되고 함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리브리 초등학교 가족센터인데요. 이건 이제 콜리브리 이전의 가족센터들은 따로 가족센터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학교 안에 가족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에 학교와 가족의 결합이 어떤 더 교육 효과를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베를린시에서는 이제 이 초등학교 안에 가족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기가 올해 초에 개소를 해서 지금 다른 센터들은 꽤나 노하우가 축적된 센터였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안에 가족센터를 설치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학교가 너무 가족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들과의 협업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방과 후 돌봄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독일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 돌봄이 있는데 방과 후 돌봄은 그냥 돌봄만 하는 거고요. 가족센터는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는 이제 특히 학교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 1학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울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가족센터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학교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성들, 그리고 특히 발달이 느린 아이다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밀리 카페 혹은 여기서는 이제 부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 여기는 가족센터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카트를 몰고 찾아가는 카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센터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가르텐 트래프라고 해서 학교 텃밭을 활용한 어떤 정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했을 때는 별로 잘 안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가족센터에서 했더니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이 저소득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서 많은 수의 부모들이 되게 무기력하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일상을 보내던 부모들을 가족센터로 끌어들이고 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부모들을 외부로 나오게 해서 이제 구직센터와 연계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더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양육하는 아버지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센터인데 파더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이제 다음 발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육아휴직 중인 이제 앞에 다른 패밀리 센터에 가족 센터에서는 이제 패밀리 카페가 있었다면 지금 파더 센터에서는 파파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파 카페는 특히나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들이 이제 참여하는 카페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동영상에서도 보시듯이 아빠들이 정말 기어다니는 영화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그런 파파 카페입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에서 아마 직접 이용자인 아버지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센터장님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연구의 전반적인 저희 시군 가족센터의 사업 현황을 봤을 때는 부부보다는 부모 자녀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부부 관계보다는 결혼 이민자 또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종사자들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만 통합이 되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뭐 예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싶어도 하는 부분이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혜적 차원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복지기관이나 문화센터와는 다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서 가족센터의 정체성 확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더 강력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가족센터에서의 주는 시사점은 결국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뭔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어떤 그 가족의 역량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연스러운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족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어다닐 때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애 주기를 포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아버지를 위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앞에 이제 다음에 나올 파더 센터뿐만이 아니라 가족 센터 프로그램도 딱히 이걸 아버지를 위한, 어머니를 위한이라고 특성화하지 않고 그냥 기어다니는 아이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떤
성을 가진 부모가 오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어쨌든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놀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조금 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족센터에서는 좀 더 가족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과 남성 양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물리적인 통합만이 아닌 실질적인 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련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가족센터의 주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베를린을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가족센터의 유형과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에게 또 좋은 어떤 사례를 보여주셨고요. 나아가 경기도의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인데요. 현재 지금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에버하르트 셰퍼 베를린 파더센터 센터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First of all,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 Father Center in your opinion? Well, I think the importance of the Father Center is it was the first Father Center in Germany. We started in 2007, and at that time it was a very highly discussed topic in society, politics, and in professional fields to have fathers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to do more care work, to balance work and life better towards children. And so we kind of met that idea and need and got started with work with fathers. Yeah. And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program of the Father Center and what is kind of the important pieces? Well, what we try to do is, like you saw in the other videos, we have, for example, the Papa Café, where people once in a week meet and gather and share about their life as fathers and bring their children. So we call that informal learning. So they can just watch one another, talk to one another, ask questions, talk about observations they have from the other father. So this is what we find very important. Others would be, for example, counseling. We have many fathers who wish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especially when families or when couples separate, to think about the future with the children, when children are with the mother part of the time and with the father the other part of the time. And we have other formats like weekends for fathers with their children, outdoors, spend time together, and then again informal learning. So before getting too much into detail, this is the most important, I think. Yeah, thanks. And the participants, in which part of the programs are they most interested in? Well, counseling is most asked for. We have more than 1,000 fathers who would call for counseling per year. But then those get-together, cafe, and meeting formats are also very often asked for. Yeah. And if you have a free wish, what do you want to add to the Father Center, like as a program or something else? Well, from my personal side, I would like if we had maybe a little bit more like lectures about certain topics, like raising children in certain ages, certain programs that arise for fathers or parents, from experts to have some more idea about the daily life and things that fathers face when they raise children.
Yeah. And on the personal side, could you maybe share some of your experiences or thoughts while working here in the Father Center? Well, from my personal experience, we quite often find that the Father Center, the name of the Father Center and what it does is misunderstood. Many people who do not know anything about what the Father Center does, they think it is a center for, it is an organization where fathers meet who feel deprived of their rights as fathers, who fight for more rights, which sometimes fathers say, I would like to claim my rights more, but this is not the focus of our work. So misunderstanding one, misunderstanding two, many think it is a center for sole parents, fathers as sole parents, which is not the case. We have some sole fathers coming per year, but not many. So throughout, people who don't know about us, we have to explain quite a lot what we do and why we do what we do. Yeah, cool. Thanks a lot for answering some questions, and good luck with the future work. Thank you. Greetings to Korea. Yeah, and greetings to Korea, of course. 네, 두 번째 발표 내용 저희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금 베를린에 계시는 에버하르트 셰퍼 그 파더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가족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베를린의 파파들을 저희가 정말 생생하게 만나고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다 똑같이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구나. 아내 또는 파트너들과 함께 누가 육아휴직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 그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변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똑같구나. 저희와 상황들이 비슷한 부분은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파파 센터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럽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버지들께서 아빠들이 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저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발표입니다. 가족 실천의 증거로서 아버지 참여 그리고 그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한 그 메릴랜드 대학의 가족학과의 케빈 로이 교수님의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 양육하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Dr. Kevin Roy. I'm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Public Health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in College Park. And my presentation today for the Gender Policy Seminar is entitled Fathers Make a Difference, Family Interventions and Their Impact on Children and Families. I'm going to go ahead and share my screen. And we'll go ahead and move ahead. So, as we know from many decades of involvement,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fathers have a positive impact when they are involved and engaged with their children in positive ways. Positive father involvement, as we've seen through reviews of the literature, is critical to healthy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outcomes of children at all stages of their development, early, middle, later childhood, as well as early adulthood and later life. And so we've seen these posi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many times in our research. We've also seen that father involvement, when fathers become involved with children, they tend to focus on specific forms of involvement, oftentimes focusing on problem solving, structure, discipline, and responsibility. So the way we've measured father involvement
for probably almost 40 years or more has been based on oftentimes the way mothers are involved with children. And then we've begun to expand our ways of thinking about father involvement. We also know that on the other side, in contrast, when fathers are not involved with their children, that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development. Father involvement, when it's lacking, when it's not there in families, creates socio-emotion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for children across the board. All of this is literature and research looking at involvement that happens in families without intervention, without specific ways of promoting father involvement. This is just in comparison to fathers who are involved or not involved in the range of ways that men are involved with their children. And again, we see in general, there is consensus that fathers do make a difference in their children's lives. But we have to think about father involvement in context as well, and look at this range of ways that men can or cannot promote their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nd so we've asked for many decades now, are there ways that we can promote father involvement through education and particularly through interventions? Are there ways that we can work with families, work with schools, work with a whole range of settings to find the men, inform them about how to be better fathers, model some of that, and really do a targeted intervention. And so the question is, do those interventions work? What do we know over the course of many decades now for what works with father involvement when it involves an intervention? And if it does promote father involvement, if those interventions help, how do they help? Where do they help? When do they help? And in particular, is there a role that family education can play, meaning kind of informing or educating a full family about men's roles? There have been many fatherhood interventions across the world in communities in multiple different settings because people believe that fathers are an important part of kids' lives. And so how do you promote that? Most of those interventions have never been evaluated, have never been rigorously tested, and never published. So we don't really know if they work. We believe that they do. We believe that they are good things to do, but there are few of those interventions have actually been published so that we know and we learn about them, right? And so what I want to do in the next few minutes is use a method called a scoping review to look at the findings that have been published and rigorously evaluated from interventions, right? To look at the range of these published findings. And in particular, what I'll be doing is summarizing one article in particular. This is an article that was published about 5 years ago in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The researchers were nurses, but they were looking at a wide range of studies that were not focused just on hospitals or the medical setting, but across all different aspects of interventions. Their article, if you'd like to find that article, is called Fatherhood Matter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father intervention research. So I'm going to highlight a few different parts of their findings, in part because it's the most comprehensive review of what we know. And this is the highest bar. This is the highest standard of research. It's not saying that sometimes things work and sometimes they don't, but this is really looking at studies that show some kind of effect of an intervention. Across all the published studies, there were well over a number of 100 different studies that were published interventions. The authors found 44 studies that they focused on that had some effect. They showed rigor, they showed good science. And those studies were ranged from 30 years, from 1988 to 2018. And they also, I think, importantly, varied across country. So these are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ited Kingdom, Canada, Ireland, India, South Africa, Australia, Uganda, Norway, and Germany.
Noticeably, no studies from Korea have made this lis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how that there is a range of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The fathers involved in these studies are quite varied and diverse group. Some fathers were resident fathers living with children in their families, typically with partners. A number of the studies worked with non-resident fathers, so fathers who were not living in the home. And as I mentioned, some of the fathers were married, some were not married. The fathers ranged in age from 16 years old to 66 years old, so a very wide range of young fathers, older fathers. And then the children themselves ranged as well from being infants all the way up to young adults primarily. What we found in these 44 studies is that interventions typically were focused on positive parenting, co-parenting, or father-child relationships. And so it was very common to see an intervention focused on mothers and father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interventions that focused on fathers as individuals or fathers in a group without mothers involved. And a number of them clearly wanted to strengthen that father-child bond, right? Of all the interventions, most of them were community-based. So these were interventions that were not in the home, they were not in the school and not in hospitals, but they were in different community settings. And that's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It suggests that this might be the place to engage men and fathers, and that could be in community groups, it could be in public settings, it could be in anything from barbershops to libraries. I mean, there's a full range of places where fathers can be engaged and you can do an intervention, a socio-educational intervention around fathering. Oftentimes, in most of the studies, the ones that had important findings involved men in groups and not just individually. So in other words, if there was an intervention with a curriculum, with 5 weeks of meetings and discussions, those were done in groups. They were not done individually with men. And that's important. Again, it suggests that men are comfortable and they learn and change their behavior potentially in groups. Sometimes these interventions involved not just an intervention around men's parenting, but they involved clinically trained professionals, supplemental support services like mental health, job placement services, sometimes some parenting classes. I mean, a full range of different services that may have been available, mental health services, let's say, for example. I want to focus on 4 sets of findings that we have from these studies. And this draws your attention to 4 areas in which these interventions impacted men as well as children. The first area is behavioral outcomes. So this is in men's and children's behavior, not their way of thinking or their emotions, but their behavior necessarily. All 44 interventions, this was the most common finding. All of these studies had a positive impact on men's behavioral outcomes. In particular, 10 of them had a very robust impact. I mean, they showed very high effect. What this typically means is what kind of behaviors. These were health behaviors. They could have been healthy eating. It could have been play-based activities. Oftentimes it was mental health, behaviors. As well as academic attainment, what you saw is men engaging more in academic learning and children doing that as well. Oftentimes it also meant that these behavior outcomes were related to decreased partner conflict and decrease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ncreased relationship satisfaction. So again, across all these studies, there was a positive impact, it seemed, on that co-parenting relationship, even when it wasn't women and men who were the group that were the subjects of the intervention. Less than a third of these interventions also affected children's positive behavioral outcomes.
So what's interesting is across all of these interventions, what you find is that fathers are the ones that really benefit and change and grow. Children less so. And so the idea might be is that it's not a direct intervention with children. So it's through the fathers that you might see these kinds of changes. But children showed some kind of positive behavioral outcome change, but oftentimes less so. The second theme is a focu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this is interesting for lot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want to promote children's engagement and think that me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at. So a great number fewer studies showed an impact on that. So 2 of them positively impacted men's academic achievement, and 3 of them impacte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o what it really showed in many ways is that there have been few interventions to promote academic achievement. Oftentimes that's hard to change through an intervention. But there have been successes, and more, probably what we need to do is evaluate and publish those types of interventions more than we have in the past, because I do think there are many of them in the field around the world. We just oftentimes don't spend time focusing on what that changes, right? It's also difficult to see changes in academic achievement because oftentimes they happen over time. And so they're not immediate. And so that can be important too. The fourth area is children's and men's actually psychological welfare and well-being. This would include mental health, et cetera. So over the half of the interventions had a positive impact on 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ealth. 6 of them in particular had showed extremely important positive changes. And this would be in addressing issues around stress and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n in particular. Fewer of the studies of those interventions impacted children in the same way. So about less than a fifth of them, so I think around 7 or so, had a positive impact. And in particular, those that did have a positive impact, what you saw is children's socio-emotional competence, their ability to talk about their emotions, to regulate themselves through the intervention. And oftentimes that was a father-child kind of relationship intervention. Sometimes that improved as well. It was much more common to see that men's mental health improved. Men probably felt more competent after these interventions. They felt like they knew more. And that kind of dealt with some of their stress and anxiety, gave them confidence, gave them self-efficacy, and that improved their parenting. And then finally, sorry about that, there was the fourth area, and that was improved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so what we found is just that, that ability to talk and communicate as a specialized behavior in particular. 7 interventions improved those. Only 2 had similarly improved communication behaviors for children. So there was a sense that, again, this was important. Some of these interventions did help and focused on communication. Oftentimes this is with older children because there's a reciprocal exchange, right? It's harder for younger children to learn to communicate in a way through an intervention as it is through kind of everyday play, let's say. So,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se 4 areas where intervention has shown some type of impact: behavioral outcomes, psychological, socio-emotional, mental health outcomes, academic achievement, and communication. Those are all kind of reflective in the literature, and through the highest standard of studies, we show that we see that there are these effects. So some final thoughts about this overview. There are other interventions that in particular people feel have a strong promise because they are uniquely tailored to men's strengths in families. So for example,
We've seen in the literature, in laboratory research, that fathers have a very positive and unique impact on language development, above and beyond what mothers do. That fathers talk to their children in different ways than mothers do. Interventions around that could be quite promising. We haven't seen many of them, but that could be something unique. Also, the parent sensitivity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eems to be important. That when parents and fathers in particular become sensitive to children's emotional needs, it helps children become competent. Fathers communicate things to them, and the children feel comfortable in expressing their emotions. They feel able to manage how they feel, talk about those feelings. And oftentimes, men, we don't oftentimes give credit to that because we believe that men don't have much to do with emotional development, but clearly they do. One question about a lot of these interventions is, should they be couple-based or individual-based or even family-based? Most of these intervention studies that have been shown to be high standard involve men in groups, not couples and not necessarily family interventions, but men in groups. Sometimes, again, these men lived in families, sometimes they live out of families. But the idea being that if you want to really change men's involvement, fathers' involvement, it may not be best to target the couple as the unit of intervention, or the family, because it may not have as direct and as strong an impact on men's parenting as it would be to work with men directly, but in a group, not necessarily one-on-one. The common thread, the common theme through all of these studies, all 44 of them, is that, particularly in the ones that had the greatest effect, is they strengthened father-child relationships. And that's critical. That's something that we see again and again and again. It should be perhaps the target of the intervention, is that father-child relationship. Many people argue that some of the interventions that we have in this group of 44 are not driven by theory, and they could really be enhanced or improved if we had theory driving them. The most common theory that drives all of these studies is social cognitive learning theory,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elf-efficacy. And social cognitive learning theory is a basic health promotion theory where a certain type of learning is encouraged and modeled and experienced over time. And so it would be expected that that would be probably the most common theory. But there might be other theories as well that are important to use in these studies. And the strong indication is that modeling an intervention so that you can promote a particular behavior and expect a certain change for a particular reason, that's really important to do. And then finally, the question about family education. I would argue that family education played a role in a number of these studies, not all of them. Some of them used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and these could have been family life educators, those who were certified with the CFLE certification. So I think that family education is one promising target to promote men's involvement. I think the trick might be is to use a family education approach, but really target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within that family. And not necessarily the couple, I think, which is oftentimes what we do. And not that won't have an important impact on father involvement, but we've seen now these 44 very high standard studies that working with groups of men outside the couple, and oftentimes groups of men with their children, have had very positive and direct effects, some of the strongest studies that we can find. So I think all of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growing use and promise of interventions, family interventions, father-based interventions, to promote involvement. And there's a lot of promise and potential
in finding models that really work to get men engaged with children, which again promotes their health as well as the health of childre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케빈 로이 교수님. 네,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양육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인데 우리가 개입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참여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참여가 어떠한 효과성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44개의 어떤 연구 결과물에 대한 통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은 그 효과성도 있겠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 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사회의 지점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참여 그리고 그 아버지의 참여가 남성들의 그 굉장히 활발한 그룹의 형태로서 들어갔을 때 그 효과성에 대한 주목은 아주 시사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그 어떤 저희 제도와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시사성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제 발표 3가지 꼭지로 내용이 진행이 되었고요. 매우 알찬 매우 알찬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10분이 경과되어서 그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당초 13분 30초 33초씩 드리려고 했는데 10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정유진 교수님의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정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경기도 시군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에 대해서 이나련 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문 위주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나련 박사님께서 해주신 그 발표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경기노대의 가족센터 센터장님과 그리고 중간관리자가 보고한 운영 현황 그리고 통합센터로서의 가족센터의 운영의 장점,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사항과 또한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도내에 가족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시군가족센터가 지역민의 삶에 기여 가능한 가족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그 위상을 어떻게 공고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가지 제안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의 선제적 운영,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 가족센터 핵심 사업의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경기도 육아 나눔터의 다기능화를 통한 이용자 확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 사업의 선제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자이신 이나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센터들이 대체로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자녀의 부모 지원을 수행하는 반면에 성인 자녀 그리고 부모와 성인 자녀 부모와 임신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 교육 및 지원은 부모 대상 교육 지원에 비해서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비혼 동거 커플이 증가하고 또한 무자녀 부부 가족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소자녀로 인해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기간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여전히 자녀,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년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사한 기관들에서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가족센터의 위상을 공고해야 하는데 어쩌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은 잠재 이용자들이 요구와 또 저출생 사회에서 육아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기인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센터 종사자 입장에서도 이미 잘 정착이 되어 있는 부모 교육이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수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미 부모교육 매뉴얼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분야의 부모교육 강사들이 배출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센터가 유사기관과의 차별성을 갖고 가족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지역 내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족 관련 고민 또는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청년이라든지 부부간 소홀해질 대로 소원해져 있지만 자녀 때문에 현재 혼인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활력을 잃은 부부 그리고 독립하고자 하는 성인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중년기 부모 등이 가족센터의 새로운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장에서 센터가 독립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가족관계학회 등의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발굴 그리고 베를린 가족센터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또는 그 옆에 그 위치한 것과 같이 잠재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 예를 들면 학교나 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방금 발표해 주신 케빈 로이 박사님께서 다양한 그 장소에서 아버지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제안은 지역별 가족센터 핵심 사업의 차별화입니다.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추진 현황과 종사자들이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센터의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사업으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서는 가족 상담을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부모 역할 지원과 부부 역할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문화 가족 초기 정착 지원이라든지 육아 나눔터 그리고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인식되는 비율이 낮았지만 실제로 운영 현황을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부모 지원, 그중에서도 임신 출산 부모 지원과 청소년기 자녀 부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센터의 비율이 낮습니다. 또 이와 비교해서 도시와 도농 지역에서는 핵심 사업이라고 인식된 이와 비교해서 도시와 도농 지역에서는 핵심 사업이라고 인식되는 비율에 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진하는 비율이 높고 또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에서 그 추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현장 종사자에게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우리 센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핵심 목표를 설정해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비전과 목표를 매번 변경하여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어려운 점들은 경기도의 시군센터를 대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등에서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핵심 사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와 농촌 지역 센터 종사자들은 가족 상담을 가족센터의 핵심 사업과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꼽고 있지만 실제로 위쪽 상담원의 상담료는 몇 년간 지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경력이 풍부한 상담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설팅과 함께 어떤 도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제안점은 공동육아 나눔터와 경기도 육아 나눔터의 다기능화를 통한 이용자 확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베를린 가족센터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제 평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의 운영을 보면서 그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인데요. 현재 육아 나눔터의 경우에는 이제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품앗이 그룹 운영 지원 그리고 장난감 대여 등 주로 이제 자녀 양육 그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헛벌이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과 영유아 자녀들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도 이는 이용 시간도 그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육아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케빈 로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역할의 수행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육아휴직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베를린의 파파카페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도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돌봄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또 아버지들의 권리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격대 교육을 하는 조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예를 들면 뭐 가족 컨설턴트란 이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가족 전문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배치해서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그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그 가족센터가 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자녀 양육기 동안에 잠시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전 생애 주기에서의 부부관계와 그 관련된 가족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센터가 시군별로 한 곳 또는 많게는 2곳 정도만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이용자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진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은 세 분의 토론 내용을 먼저 듣고 그리고 오늘 발표자가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리시 가족센터장 윤성은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경기도 시군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이나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매번 가족센터의 정책, 제도에 관한 걸 하시면서 저희의 동일한 한계들을 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논의와 제안을 주셨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견을 저도 한 3가지 정도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각화된 경기도형 가족사업 수행기관 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연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인천 모두 다 가족센터로 통합이 되어져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에 25개의 가족센터 하나의 광역센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6개 지역만 가족센터가 있고 5개의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아 있어서 총 저희가 3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통합을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베를린 가족센터의 다양성 모델들을 보면 저의 첫 느낌 작고 아담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경기도의 특징을 보시면 경기도는 이미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3개이고 향후 100만이 넘는 특례시를 7개까지 보고 있고요. 또 10만 미만의 군 단위와 도농 복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가족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의 특례시라든가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안산, 부천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3개의 농촌이라고 했던 연천, 가평, 양평군의 특징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지역마다 일개소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그 베를린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안에 같이 있는 모델이라든가 유치원과 함께 있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이민자 중심의 그 가족센터라든가 아니면 종교 아까 기독교 센터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경기도의 26개 센터만 봐도 상근 직원만 적은 곳은 20명, 많은 곳은 6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제가 경기도 센터장을 하면서 경기도가 이야기할 때 서울에다 안양을 합치면 저희예요.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큰 지역에 한 개의 센터만 존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영역을 다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기본 사업 외에 지금 26개 센터가 모두 아이들 보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 보험 예산이 보통 20억에서 80억.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센터가 종사자 60명에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된다라면 이거는 가족센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좀 질문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아까 이나래 목사님이 아이가 기기 시작해서 생애 주기별로 같이 하자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경기도가 도민의 욕구와 변화되는 그 인구 구조에 맞춰서 좀 다각화된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통합센터가 끝난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빠르게 되는 지역보다는 경기도가 좀 더 작은 형태, 이미 2개의 센터가 있는 곳은 4개, 5, 6개,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인구 유협 지역이 1개 더.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저희 센터가 국고보조금과 도비와 시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먼저 돈을 낼래 이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다각화 모델을 좀 제시하고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균형 잡힌 가족사업 모델 제공과 경기도형 가족사업 모델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시의 경우 가족학교 모델이 10년째 오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이 지금 연구 통계에서 보듯이 여전히 다문화 가족 사업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센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그 사업 체계 구조상 인건비와 인력을 포함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다문화 사업이 많고요. 또 이제 취약가족을 가지고 온 2024년에는 온가족 보듬 사업을 통해서 취약 유기가족 사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포럼에 오면 항상 다양한 가족,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온가족 보듬 사업의 취약 이기의 덩어리라든가 다문화의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진입이 어려운 것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종사자 역시 저희가 사업에 따라 채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에 했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나 행복한 가족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이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센터 인력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일몰이 되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사업이어서 결국은 우리 센터가 이것을 특화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이나 병원 안심 동행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사업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자리매김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사업에 역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연구에서 나왔던 상담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서 민간업체 예산으로 내년에는 31개 지역에 36개 센터에 상담비 지급을 요청하고 지금 예산 작업 중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상담의 욕구는 많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적정한 상담 인력과 상담비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비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도나 우리가 같이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양육하는 아버지를 위한 지원의 확대입니다. 연구 자료에서 보듯이 저희 가족센터는 개소세부터 계속 아버지 교육을 했습니다. 뭐 아빠 함께하는 놀토부터 시작한 2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다양한 형태의 아버지 교육을 했고요. 아빠 함께하는 놀토, 자존 모임, 지금 일몰됐던 워킹맘, 워킹데디 사업, 아버지 교육, 최근에는 맛돌봄, 맛살림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획이적이지 않고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단위 사업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님들께 수당을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양육하는 아버지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좀 선제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어려움은 이 파더센터가 보여주는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아버지들을 만나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여자만 있다. 어린이집도 다 어머님들, 카페를 가도 다 낮 시간은 여성들. 저희 가족센터, 구리센터의 경우에도 아버지 자주 모임을 하는데 아버님들이 가장 친해지는 건 밥 먹고 술 마시면서인데 저희는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자주 모임과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아버님들이 아주 맨정신으로 만나서 남자들이 커피 마시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극복하는 방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과 하고 아버지들의 시간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모든 곳이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 아빠일 했던 것처럼 좀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양육하는 아버지들 위한 곳,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공간 설계부터 그 아빠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희 지금 경기도에도 SOC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고 SOC 가족센터에는 다가소교, 다양한 가족이 교류 소통 공간이나 필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베를린의 가족센터들의 그 카페와 같은 개념처럼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들의 어려움은 공간만 있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이 아버지들 위한 공간을 좀 만들 때 프로그램과 이런 인프라를 좀 같이 들어가서 전체가 아니라 양육하는 아버지, 육아휴직하는 아버지가 많은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조금 모델링화해서 우리가 이제 갖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센터장으로서 어려움은 작게라도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개수가 늘면 질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가족센터들의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얘기하거든요. 제대로 예쁘게 하나 만들어서 완벽한 모델링이 되면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지역에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장의 생생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선영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이 통합센터로서의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에 했던 다양한 논의들하고 이제 이 자리에 어떤 현장에서의 소리, 그다음에 해외에 지금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자의 논의까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GPS에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구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께서 구체적으로 베를린의 가족센터의 다양한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 센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이것들을 조금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전에 발표 자료만 봤을 때 그냥 파파카페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저도 이제 다른 어떤 느낌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오늘 토론은 이 주요 이제 앞에 뭐 그 시군 26개 가족센터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박사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해오시던 부분이셔서 아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토론의 초점은 베를린 가족센터의 사례들이 향후 경기도 시군 가족센터의 운영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저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좀 논의를 보태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건 박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 베를린 가족센터가 저희가 그런
가족센터, 이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의 가족센터하고 가장 크게 다르게 나가왔던 부분은 굉장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족센터의 가능성을 이 연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 예약 없이 가족센터 공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파더센터에 있는 저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가서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거를 뭐 배우는 곳이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을, 그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일단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열린 공간으로서 가족센터가 가지는 의미를 이 경기도 시군가족센터에 어떻게 반영을 해볼 수 있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방금 아까 윤성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족센터 SOC의 다목적 소통 공간, 이걸 다가소교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이 공간에 대한 정의가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 다양한 교류와 소통,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가족의 삶의 발전과 휴식,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 그냥 이렇게 이것만 봤을 때에는 베를린 가족센터의 그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현재 가족센터의 SOC에 있는 다가소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까 이거는 윤성호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공간이 있긴 한데 이 공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이뤄낼지,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가족센터가 워낙 다양한 지역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이 모두 다 가족센터로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연구에서 저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와 있는 가족센터, 이제 올해 1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있는 가족센터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찾아가는 카트도 운영하고 이제 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 센터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방식과 약간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다양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방과 후 돌봄, 이 교실은 어쨌든 양육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육자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형태로서의 그 센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돌봄에 양육자를 오히려 불러들이는, 그래서 양육자도 같이 참여하는 그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양육자가 단지 이 누군가를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양육자 개인이 뭐 그 가족 배경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통 초등학교가 이제 저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공간이나 운영을 어느 부분 개방하고 그걸 가족센터에 협업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사실 학교에서 어떤 아동에게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들의 뭐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양육자에게 연락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자에게 연락을 간 다음에는 학교에서는 그 양육자에게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 밖에 다른 상담센터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과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연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육자와 교사가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그 굉장히 제가 저희가 시사점으로 봤던 분이 그 도시지역 어머니회라고 하는 그 이주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잠깐 조금 찾아보니까 이 이주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제 2007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2년도에 이제 베를린시에서 이
베를린 지역의 도시 지역 어머니 활동이 있구나 해서 2019년부터 베를린 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 베를린 가족센터 사업에 아예 도시 지역 어머니의 지원을 이제 명시를 했고 24년 현재 이제 2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활동 내용이 이제 정보를 연결하는 거, 그냥 10회가 한 기본적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 어머니 활동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제 어머니의 자립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순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도시 지역 어머니의 활동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여성을 그러니까 통합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족센터를 비롯해서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과의 굉장히 상호문화적인 개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사례로 도시 어머니회 이 활동이 굉장히 도시 지역 어머니회 활동이 언급이 되는데 경기도 시군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문화 가족 사업에 물론 특성화 사업도 있고 기본 사업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어떤 참여자들이 그 어떤 전문성, 그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주체로 가는 이런 사업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유사한 사업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경기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이게 내용상으로는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결혼 이주 여성이 그 신규 결혼 이민자를 발굴하고 회원 등록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시간당 그 회비를 지급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 이주 여성들의 초기에 어떤 자립, 어떤 경제적인 자립 부분이 되겠죠. 그쪽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어떤 그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그 이주 여성의 위치를 어떤 주체자로 인정하는 이 베를린의 도시 지역 어머니 사례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 양육자 지원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남성 양육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전체 포럼에서 이 남성 참여 확산을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라는 것이 부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 베를린의 파더센터에서 그 다양한 이민 배경의 남성 양육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냥 거기서 진짜 보는 거 말고 오늘 그 영상이나 여기서 굉장히 어떤 생생하게 생각했던 건 저는 그냥 카페인 줄 알았어요. 열린 공간으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야말로 남성 양육자라고 하는 것으로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남성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경기도형 파파 카페라는 공간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열린 공간으로서의 카페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런 남성 양육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그러니까 담론화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가족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과 조금 연계를 해서 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센터장님이 남성 양육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갈 데라는 게 어떨 때 원하는 갈 데인가. 사실 갈 곳은 요즘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를 찾을 때는 어떨 때인가. 그 수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육아휴직 제도 같은 걸 했을 때 만약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남성들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휴가와 수당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컨설팅해주고 상담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매번 바뀌잖아요. 계속 해마다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정보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도가 있다라고 해도 그 기업 내에서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될지,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다 쌓여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직장맘 지원센터의 직장대디 센터의 어떤 작은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시작 버전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문화 가족에서 그 참여 사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배우자의 자조 모임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과 관련된 그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좀 간단한 질문들 저도 좀 드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모든 이런 토론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그때그때마다 일회성, 다의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정말 필요하다. 물론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기본 그 정책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형 가족 정책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 로드맵의 기초에서 가족센터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그 안에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시면서 부부보다 부모 자녀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제 부부 역할 지원에 대한 요구나 사업이 되게 낮은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향후 시군 가족센터 운영에서 부부 역할 지원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이자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제 가족 상담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제시가 됐는데, 물론 이 경우에 이제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향후 시군 가족센터 운영에서 이 가족 상담에 대한 높은 수요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지금 주민참여에서 일부 상담비를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어떤 다른 방식의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센터를 통한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과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 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앙이나 관역 단위의 가족 정책을 좀 이해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가족센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개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영 연구위원님, 마지막 토론 네, 마쳤습니다. 저희 그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토론 내용은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또 보태주시기도 했고, 또 마지막 토론자이신 이선영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함께 논의해야 할 질문들도 주셨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오늘 발표자이신 이나련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신 세 분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시군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제 베를린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 아까 윤성은 센터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작은데 강하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크지 않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대단히 가족 친화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나오고 도에서 나오고 시군에서 나오다 보니 뭔가 그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조금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더 특성화 사업을 지금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이제 지나가면서도 들릴 수 있는 공간, 저는 가족센터가 그런 특성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SOC 사업 때문에 되게 의자자하게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윤성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하나의 시나 군이 너무 넓어요. 근데 하나의 센터가 모든 걸 커버하기엔, 심지어 과거에는 다가 따로 있고 건가 따로 있어서 나름 두 개의 센터였는데, 일원화된 건 좋은데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특성으로 지역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인구
가 많은 지역에서는 뭐 가족센터 1, 가족 1, 2, 3 뭐 이렇게 가는 형태의 사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특히나 이제 아까 이선영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특히나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케빈 로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 전문가가 있어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베를린 가족센터에서도 가족 카페에 패밀리 카페에 그냥 그들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중재하는 센터의 전문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족센터가 가족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의 문화센터랑은 뭐가 다른지, 문화센터에서도 예를 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체험, 뭐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과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겠고, 그것의 기본은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제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선영 박사님이 그 부부관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도 이게 고민. 부부는 제가 근데 노년을 연구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교육받는 거 좋은데 남편이랑 혹은 아내랑 따로 들었으면 좋겠다. 따로 똑같이 같은 방법 어떨까? 각자 같이 센터 와서 각자 나눠서, 그리고 어느 뭐 세션 중에 하나는 같이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하는 것들이 조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케빈 로이 교수님 발표에서도 남성들끼리 있을 때 편안함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베를린의 파더 센터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버지들끼리 있을 때 나오는 그런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과 관련해서는 아까 윤성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족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지원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3개 군지역이 왜 다른 지역과 달리 가족 상담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상담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어떤 부족한 인프라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전문가 토론 내용에 이어서 종합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현재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그 질문을 좀 빨리 받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추후에 그건 이제 그 연구자분께서 다시 따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2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가족 카페나 파파 카페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엔 키즈 카페가 많은데 가족 카페나 파파 카페와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가기 전에 이제 패밀리 카페가 있는 건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베를린에 가기 전에. 그러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갔었는데, 제가 그랬을 때 저희 같이 갔던 우리 백선 연구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한국에는 키즈 카페도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그때도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키즈 카페와 지금 베를린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패밀리 카페나 파파 카페가 다른 건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키즈 카페는, 우리나라의 키즈 카페 아시죠?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부모가 쉴 수 있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그러니까 베를린 가족센터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건 상호작용이었어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이와의 어떤 친밀감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고, 아까 케빈 로이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의 키즈 카페처럼 그냥 장난감 많은 곳에서 아이가 노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파파 카페나 패밀리 카페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이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아빠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남성들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센터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가족센터에서 항상 사업 운영할 때 남성 대상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평일 저녁이라든지 뭐 주말 프로그램이 주로 남성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파더 센터를 갔을 때 이제 지금 오늘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에버하르트 셰퍼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왜 파더 센터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빠들이 가기에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남성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어떤 편안한 공간, 이제 맘카페,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맘카페는 너무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성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빠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베를린 가족센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소문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 왜 이걸 가족센터를 이용하느냐 했을 때 의자자한 그런 어떤 정보를 알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괜찮다길래, 내 친구가 갔는데 좋다길래, 혹은 지나가다 봤는데 있길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조 모임을 하던 어떤 우리가 파파 카페로 되게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조금씩 아니면 아까 윤성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자자하게 멋지게 하나를 딱 세워서 모델링을 제공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 아빠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의견 따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 제안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여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 종사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함께,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노동 환경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족센터와 직장, 그러니까 일터와의 연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버하르트 셰퍼 센터장님.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제5차 경기 GPS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감과 함께 또 많은 질문과 고민을 또 가져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가족센터의 운영 제안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던 5차 GPS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모두 우리 수고했다라고 함께 칭찬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